그래서 내가 만약 가치 투자만 해서 밸류에이션만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전쟁터에 가는데 무기 하나만 갖고 가는 거랑 동일하다. 그래서 가치 투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차트도 두 개를 공부해서 가면은 전쟁에 갔을 때 남이랑 싸움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서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주제는 바로 펀드 매니저의 투자 편입니다. 여러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니까 항상 좀 말씀하시는 섹터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 좋은 섹터들이 한 그래도 7, 80%는 좀 겹치는 것 같아요. 겹칠 수 있죠. 맞아요. 그렇죠? 나쁜 섹터도 좀 대부분 겹칠 겹치는 것 수도 있어요. 같아요. 네, 맞아요. 작년에 뭐 언택트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그쵸, 거잖아요. 그쵸. 다 그쪽 좋게 맞아요, 얘기했고 맞아요. 주식시장도 올랐고 네. 궁금한 게 그럼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좋다고 말하는 섹터가 이제 겹치면 한 3-4개 나온다 치면 네. 실제로 펀드 매니저로 지금 활동 한 10년 정도 하셨잖아요. 네, 11년. 그쵸. 네. 그런 섹터들이 오르나요? 아, 실제로도 그 해를 보면? 올라요. 아, 네, 올라요? 왜냐면 특히 이제 이게 어쨌든 컨센서스라는 게 모여진 거잖아요. 이 네. 회사가 좋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는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토당토하지 않은 회사를 좋다라고 할 얘기는 수는 잘 없죠. 없잖아요. 없죠. 그것이 이제 보통은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세우지만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확인하는 것들은 이제 분기 실적들을 더 중요하게 확인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발표될 텐데 1분기 실적이 전체 코스피 대비 성장률이 높으냐 네. 아니면은 뭐 다른 섹터 대비 성장률이 높냐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섹터가 거의 10몇 개가 넘고 네. 상장되어 있는 종목 수가 2,300개가 되는데 그 안에서의 몇 개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모멘텀, 그러니까 실적의 성장성이 다른 섹터 대비 좋냐, 다른 종목 대비 좋냐라는 거를 계속 따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적 베이스, 실적 성장의 베이스가 되어 있어서 네. 또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이게 공시가 되고 하면 사실은 또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항상 그렇게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매니저님이 이제 시장에서 네. 현업으로 이제 활동하실 때 네. 그리고 지금은 또 바깥에 나가서 네. 개인적으로 또 투자를 하고 하실 텐데 네. 성공 투자 하나씩 좀 예시 들어주신다면 이거 내가 네. 왜 투자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랑 뭐 수치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언제 매수했고 매도했고 그다음에 수익률 그리고 이익 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수익 본 거 기준으로요. 사실은 이게 수익 본 거는 뭐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 더 많을 거예요. 되게 많아서 그걸 하나를 뽑자고 하는 것보다는 실패한 거를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아 더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갑자기 했는데 네, 하지만 그래도 좋은 거 하게 얘기해야지. 하지만 제 이미지를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 실패한 것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성공한 게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은 근데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이 되게 좋았을 때 펀드 매니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가람일 때는 종목 장세였었고 중소형 종목들이 워낙에 잘 가던 때였기 때문에 네, 그때가 2010년에서 2016년 네, 한가람 그쵸. 투자자문 시절입니다. 그때가 되게 좋았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펀드에서 좋아했었고 많이 들고 있었던 종목들이 화장품을 되게 많이 좋아했었고요. 아 한창 화장품 잘 나갈 좋아했을 때. 예. 근데 그때 투자 포인트는 되게 간단했어요. 이제 저도 화장품에서 브랜드보다는 이제 ODM 회사, 네. 코스맥스랑 한국콜마 이런 회사들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네. 그때 되게 심플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중국인이 인바운드가 많이 들어오기 직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투자 포인트가 뭐 중국인 때문에 화장품 소비가 많이 늘어난 거다 이거까지는 안 갔었고 그건 중장기였고 단기적으로는 뭐였냐면은 일단 그때 중고등학생들의 그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안 나와서 잘 모르지만 아 네. 대학을 그 해외에서 나오시죠? 네, 어느 대학 영국에서 나왔는데 영국. 초등학교 때 갔어요. 초등학교에 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와서 네. 중고등학교를 이제 한국에서 안 왔었는데 그때 변화가 뭐였냐면은 이제 두발 뭐 좀 그 청년들이 이제 원래 두발 그거 규제가 있었는데 아 두발 자유. 예, 좀 이제 자유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이제 화장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때 뉴스도 이제 남자들도 화장하는 비비크림도 이제 바르고 하는 때였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되게 단순하게 한국의 4,500만 인구 중에서 원래는 이제 성인이 돼서 25세 이상이 돼야지 화장품을 여성에만 했었는데 네. 그 여성의 인구가 이제 16살, 14살까지도 내려가고 수요층이 늘어나고. 수요층이 늘어나고 그리고 가끔 가다 남자들도 하는 사람이 맞아, 그 맞아. 여의도에 그때 남자들도 비비크림 바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도 한창 조금씩 시작했어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한국 시장만 봐도 수요는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투자를 했는데 맨 처음에 투자를 하고 나서 별로 움직임이 없다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냐면 네. 중국인 인바운드 들어올 때 어.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해외 진출도 하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갔었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투자 포인트를 사더라도 계속 그 회사가 변하고 산업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걸 꾸준히 확인을 하면서 네. 내가 이거를 그 만약에 투자 포인트가 좀 더 좋아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그때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용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원래 샀을 때보다는 주가가 훨씬 더 올라왔는데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중국인들이 막 엄청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없었던 수요가 뭐 연간 뭐 600만, 800만, 1000만 그쵸. 뭐 이렇게 생기는 새로운 거니까. 변수인 거죠. 예. 근데 우리가 4,500만 이건데 1000만 명이 들어온다고?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또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또 주가 더 사고 하면서 수익률이 되게 좋았었죠. 혹시 그때 수익률 대략 어느 정도 되셨어요? 아, 그때는 제가 절대 수익형이었는데 절대 수익형으로 2년 연속으로 35% 이상 했었죠. 야, 35%. 네. 근데 그게 규모가 작지가 않았었죠. 절대 수익형 어느 치고는. 절대 수익형으로 지금 그때는 이제 랩이 본격적으로 안 하고 그냥 일임으로 이제 개인 고객들한테 받은 걸로 그때 600억이었으니까. 근데 그 압축 포트폴리오였어요. 그래서 5개 종목. 네, 종목 5개로 500억 이상을 운영했었죠. 네. 자, 그러면 혹시 바깥에 나오시고 난 다음에 좀 잘 네. 투자하신 거 사례 하나 정도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사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텐데 유튜브에 가면 이제 그 분석했었던 네. 시기, 올렸던 시기, 근데 그게 다 있잖아요. 성공 사례 되게 많죠. 뭐 삼성전자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세트랙 아이도 있고, 건설주도 뭐 네. 좋았고, 다 많이 좋았습니다. 다 좋으셨다. 네, 자, 아까 그 화장품은 네. 결국에 나중에 매도를 하셨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매도는 그때 왜 하신 거예요? 일단은 그 매도는 나눠서 매도를 하게 되었는데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100%가 먹으면 한 3분의 1에서 한 절반은 매도를 해요. 예. 왜냐면 그때는 주가가 100%가 올랐다는 거는 내가 좋게 봤었던 투자 포인트가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욕심을 안 부리고 이제 저거 최소 3분의 1이나 아니면 절반 정도 팔고 그러면 이제 제가 주가가 100% 올랐는데 절반이면 제 원금은 일단 회수한 회수한 거잖아요. 거죠. 예.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이제 과열 구간에 가더라도 이거는 이제는 제 영역이 아니라 시장에서 주는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두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최종 파는 건 언제 파냐면은 주가가 상승 추세가 아예 꺾인 걸 확인하고 나머지는 팔죠. 꺾인 거라면 차트를 좀 본다는 차트 얘기죠. 보는 거죠. 왜냐면은 이미 100%가 올랐고 그 다음에 버블이 돼가지고 과열 부근으로 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밸류에이션으로 사실은 이미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상승 추세가 꺾였다라고 판단할 때 팔아도 내가 그 맨 처음에 팔았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아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 꺾인 거의 기준은 뭐 네. 이평선을 보시는 건가요? 이평선도 보죠. 이평선 기준. 또 말고 또 뭘 보세요? 이평선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봐요. 왜냐면 저도 맨 처음에 주식을 투자를 배웠을 때 차티스트였거든요, 사실. 제가 원래는 트렌드 팔로잉, 이제 절대 수익형 할 땐 트렌드 팔로잉을 심취해 있어가지고, 그걸 하다가 나중에는 펀드 사이즈가 급격하게 커졌어요. 이제 2천억 단위로 커지니까 트렌드 팔로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성과가 안 좋아지고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자로 이제 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상승 추세를 꺾였다라는 그 기준은 이제 그 트렌드 팔로잉 기준을 할 때 이평선 기준. 네. 혹시 매치를선 사실은 이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뭐 다들 아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아는 것처럼 뭐 10일이 뭐 20일 깨거나 저는 이제 20일에서 60일 아니면은 주봉 기준으로 저는 좀 많이 보거든요. 주봉으로 많이 보는데 근데 이제 이 기술적 분석이랑 차트 할 때 좀 팁을 드리면 네. 차트 분석을 하시면서 초보자분들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20일 2평이니까 그걸 나는 18일 평균 19, 15일로 해가지고 나는 시그널을 미리 봐야지. 미리 보겠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니면 뭐 그 차트에 대한 보조 지표를 막 엄청 많이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차트 기술적 분석은 사실은 향후 미래를 전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심리를 판단하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는 막 엄청 보조 지표를 많이 보다가 지금은 이제 구름대, 매물대를 좀 중요하게 보고 그다음에 이평선 이 두 개만 보고 시장이 지금은 시장 나 말고도 기본 초보자부터 많이 보는 사람들이 심리가 이 정도구나라는 걸 많이 판단하죠. 네. 어쨌든 매니저님은 예전에는 차트를 많이 보시다가 그 이후에는 그쵸. 기본적 분석으로 이제 많이 갔다 전환이 온 건데 됐죠. 네. 그럼 매니저한테 궁금한 게 사실 이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네. 좀 안 좋은 댓글이라든가 안 네. 좋은 평을 받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 양쪽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저는 이제 주식은 재테크 수단으로서 네. 무조건 돈을 벌려고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예. 내가 이제 어떠한 내가 워런 버핏이 되겠다. 아니면 난 가치 투자자니까 이걸 나의 자아 아니면 나의 네.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사실 저는 반대거든요. 들어와서 무조건 돈을 돈 벌어야 벌어야죠. 된다. 예, 절대 수익이 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만약 가치 투자만 해서 밸류에이션만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전쟁터에 가는데 무기 하나만 갖고 가는 거랑 동일하다. 그래서 가치 투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차트도 두 개를 이제 공부해서 가면은 전쟁에 갔을 때 남이랑 싸움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서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떤 게 더 맞다가 아니라 둘 다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일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패는요? 실패 사례 이제. 실패 사례는 좀 많이 기억을 하죠. 왜냐면은 성공한 거는 하루 이틀이면 없어져요. 술 먹고 파티하고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실패에 대한 거는 왜냐면 이거를 고쳐야지만 추가적으로 펀드 사이즈가 커졌을 때 내가 왜 실패한지를 알아야지만 그리고 그걸 수정해야지만 그렇죠.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귀를 해야죠. 네, 펀드 사이즈 커지고 그래서 실패에 대한 기억이 사실은 더 많은데 실패한 종목 제가 가장 많이 실패했었던 게 이제 가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가치 함정?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 함정에 빠진 게 뭐냐면은 네. 가치 투자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빠지는 건데 뭐냐면 네. 이 주식은 너무 싸. 네. 지금 너무 싸기 때문에 언젠간 오를 거야 라고 해가지고 사두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보통 가치 투자자분들은 뭐냐면은 향후 미래에 대한 실적은 내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난 미래 실적 예측 안 하고 현재 그리고 과거 실적 기준으로 싼 것만 살 거야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가치 함정에 빠지는 종목들이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되게 싼데 네. 미래의 성장성이 없는 회사거나 아니면 사양 산업에 들어가는 회사이거나 라고 해서 지금 실적은 되게 좋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드라마틱하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래서 주가가 싼데 작년 기준으로 PER이 뭐 3배인데 올해 돼 보니까 3배야.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어. 싸다고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 혼자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 혼자 가치 투자자인데 시장은 잘못됐고 아유 저기 뭐 성장주 저기 PER 100배 되는 거 사는 저런 도박꾼 같은 사람들 하면서 나 혼자 양반인 척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제가 할 때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이제 절대 수익형으로 잘해가지고 펀드를 이제 좀 많이 위임을 해주고 위에서 대표님이 펀드 사이즈도 커져가지고 이제 그런 게 안 먹히면서 했는데 맨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제 싼 것부터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 포트폴리오가 그냥 싼 주식들로만 가득 되어 있었어요. 이제 미래 향후에 대한 전망이나 사회적인 변화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도 주가는 안 오르고 주가는 안 오르니까 나 혼자 피곤하고 시장과의 괴리는 커지고 이러면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뭐 대표적으로 홈쇼핑 주식들, 홈쇼핑 주식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 회사들, 현대, HN이라는 현금으로도 너무 좋아. 그리고 막 매년 현금이 막 계속 쌓여요.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는데 현금이 계속 쌓이고 뭐 EB, EBITDA로 하면 뭐 한 2배도 되고 이렇게 쌌는데 왜 시장은 안 보지? 이게 막 바이오로 가고 혼자 이제 양반인 척 하다가 이제 여의도 공원을 한참 걸으면서 그때 1년에 거의 주식 투자자 서적을 한 뭐 5, 60권? 1년에? 그렇게 2년을 읽었던 것 같아요. 한창 열심히 하시죠. 왜 나는 왜 이렇게 성과가 안 좋을까? 대표님들이 주식 잘한다고 막 몇천억씩 펀드를 줬는데 그때부터 내가 이 회사를 이 고객분들의 이 성과를 내가 말아먹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나이도 어려가지고 나이도 어렸을 때 받아가지고 그때 엄청 스트레스도 받고 탈모도 오고 맨날 여의도 공원 걸으면서 이제 책 읽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깨우쳤죠. 내가 바보였구나. 이게 과거 실적만 보고 투자하니까 워런 버핏이 말한 것처럼 운전하는데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거야. 앞을 안 보고. 나 운전 되게 잘하네. 그랬는데 백미러만 보고. 앞을 봐야 돼. 앞을 봐야 돼. 앞을 봐야 되는데. 가끔 뒤를 봐야 돼. 가끔 있죠. 그렇죠. 가다가 운전 잘하고 있다가 이제 위험한 순간에 올 때 가끔 봐야 되는데 나는 그냥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니까 이게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우치고 나서 이제 밸류에이션도 되게 중요하게 보지만 사회적인 변화, 사회적인 시장에서 어떤 걸 반영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미래 실적이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냐 이런 것들을 깨우쳤죠 많이.
어떻게 보면 저평가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저평가된 걸 찾고 그렇죠. 미래의 성장성까지 이 두 그렇죠.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정확하시네요. 역시. 역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리라도 잘해야죠. 말씀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둘레둘레 이렇게 갔는데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야, 네.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성장성만 봤다가는 또 고평가된 데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게 가치 함정의 반대의 말이 이제 성장 함정이죠. 아. 네. 그러니까 너무 성장성만 보고 가면 네. 그 되게 막 설레죠. 막, 와, 이 회사가 세상을 바꿀 것 같고, 그렇죠. 막 설레이고, 미래는 얘가 그냥 대장일 것 같고라고 하는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안 따지고 가다 보니까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근데 모든 자산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채권, 뭐 네. 모든 자산이 사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투자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싸게 사게 되면 나보다 더 비싸게 사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 표현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보니까 비싸게 사면 나도 바보인데 나보다 더 바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고 보면 내가 가장 바보였다는 걸 내가 깨우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성장 함정 빠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죠. 네. 성장 얘기 나서 그런데 성장주, 가치주 네. 누가 맞고 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논란이 사실 되게 많은데, 그거는 저는 예전에 대한 네.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은 이것만 여러분이 오늘 저희 작가님 인터뷰에서 이것만 사실은 이해하시고, 이것만 믿고서는 가셔도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이 되게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뭐냐면 가치주, 성장주, 가치 네. 투자자, 성장 투자자라는 거는 그냥 우리 금융업계에서 만들어낸 그냥 허상이다. 허상이다. 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그 중 가운데 있는 거죠. 네. 가치 밸류에이션을 따져보고 성장이 있는 기업을 사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극가치주. 나는 가치주니까 가치주 펀드만 해야지, 가치주 투자만 해야지. 난 성장성을 우수하게 보니까 성장성만 봐야지 하면 이게 밸런스가 없이 항상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모델, 목표 주가를 우리가 산정을 할 때 네. 다양한 이제 방법이 있는데, 네. 뭐 PER을 계산해가지고 하는 방법, 네. 아니면은 이제 배당 할인 모형을 할애해서 하는 방법, 네. 아니면 현금 흐름을 할인해가지고 하는 방법, 그 캐시플로우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하는 방법, 아니면은 이제 그 자녀 이익이라고 레지주얼 인컴 모델이라서 림 모델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추정할 때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두 가지예요. 모든 실적을 추정할 때, 모든 목표 주가를 추정할 때 네.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그 두 가지고,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현재 주가와 내재 가치와 목표 주가가 산정이 되는데 그 두 가지가 할인율. 네. 할인율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금리와 연동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두 번째가 성장성이에요. G라고 하는 그로스라는 건데, 만약에 성장이 제로면은 네. 아무리 단기적으로 성장이 높게 나오는 회사도 모델링을 5년, 10년을 해보면 목표 주가가 높게 안 나와요. 네. 반면에 또 배당을 아예 안 하는 그런 회사도 하면은 또 따져보면 또 목표 주가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치 투자자, 뭐 성장성, 이게 사실은 작년에 그 성장성 좋은 섹터가 너무 좋아서 그렇죠. 성장주 투자자들이 되게 좋은 시절이었고, 올해는 1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가치주 성향의 이런 것들이 좋아서 뭐 서로 항상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싸우는 거는 그렇게 그냥 놔두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든 회사를 볼 때 지금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안에는 많은 게 녹아져 있겠죠. 네. 뭐 경영진에 대한 평가, 그렇죠. 경제적 해자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평가가 기본적으로 녹아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나오고, 네. 그 위에 얹어서 성장성도 무조건 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주가가 오르고, 그래야 그 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네. 미래에 좀 어디가 성장할 수 있는지를 좀 잘 고민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주가라는 거는, 그리고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저도 사업을 해보니까 사실은 과거에 있는 사업 모델로는 사실은 고객도 상대하기 어렵고 투자도 받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회사의 존재 가치는 미래의 변화를 상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건 우리가 자본 수익만 얻는 게 아니라 회사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다라고 봤을 때는 이 회사가 미래의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적 해자가 있느냐, 아니면 그거를 알 수 있는 뛰어난 인사이트가 한 경영진이 있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미래를 상대하는 거를 이제 봐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 환경에 바뀌는 미래의 변화, 네. 우리들의 사소한 습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습관의 변화. 그걸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죠. 습관의 변화라고 하니까 그 에세플러스 자산운용의 네. 강방치 회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쵸. 지갑. 지갑. 소비자의 지갑에서 이제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항목이 어디 맞아요. 있냐.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게 보이는 거지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람들에 대한 소비 습관이나 아니면 생각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내가 쓰고 싶은, 남들이 쿠팡이 좋다라고 하면 안 쓰다가도 그냥 한번 써보게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금 소비자들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어떤 쪽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 어떤 쪽이 핫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알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는 다음 문제예요. 그렇죠. 네, 내가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그걸 일단 내가 공부해보고 해야 되지. 그냥 버블이라고 무시하고 뭐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메타버스나 그렇죠. 뭐 요즘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 NFT 같은 이런 것도 많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난 가치 투자만 할 거야. 이런 분들은 그런 사회적 변화는 버블이야. 이거는 뭐 제로 금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아유 저기 도박꾼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네.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 투자를 할지 말지는 나중 문제고 공부는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사회적인 변화라는 게 이제 파도처럼 몰려오잖아요. 한 번에 확 오진 않잖아요. 한 번에 잔파도가 왔다가 또 몇 년 뒤에 이게 조금 더 큰 파도가 와서 또 더 변하고 또 거기에 또 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한 파도들은 이번에 내가 꼭 투자 안 하더라도 이게 큰 사회적인 변화, 즉 패러다임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내가 지금은 못 샀지만 다음에 좀 밀물 선물이 좀 빠졌을 때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습관의 변화에서 저도 옛날 생각이 나는 게 제가 20대 초반, 중반까지 네. 게임 하나에 미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 리니지. 아, 사실 그 리니지라는 게임이 전국에 굉장히 많은 게임 팬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전국 PC방에도 맞아요. 그렇고 막 사무실도 막 생기면서 그 리니지 공장이라는 것도 막 생겼었고 그 정도요? 캐릭터 육성시키고 하는 네. 거였는데 제가 살면서 게임 때문에 몇 달, 몇 년 동안 팬 생활을 한 거는 그게 유일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정도면 지금의 지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네. 리니지 그쵸. 만드는 그 NC소프트 샀어요. 그쵸. 아니면 그때 뭐 그 새로 생기는 게임 회사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수도 있고. 이런 게임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다 팬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회사가 그 소비자들의 지갑과 시간을 뺏느냐의 싸움이잖아요. 삶 패턴 자체를 바꾼 거죠.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요즘 유튜브들이 우리의 시간을 엄청 많이 뺏고 있잖아요. 그럼 이 유튜브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거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외국인이든 동양인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라는 건 동일하니까 네. 이 24시간을 누가 더 많이 뺏어가는지의 싸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맞아요. 사람들이 사실 뭐 주식 투자하면 약간 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네. 찾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되게 확실한 지표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이 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나와가지고 이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네. 저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이렇게 나와서 하는 때 많은 분들이 제 모델에 대해서 가치 평가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게 가치 평가를 좀 해보시면 거의 엑셀 작업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가정을 하고 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게 숫자 놀이거든요. 네. 근데 숫자를 해보면은 주식을 해보면은 옛날에 이제 존 메이너스 케인스 되게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이제 주식 투자자이잖아요. 그 사람도 그 말을 했거든요. 되게 정확하게 틀리는 것보다 그냥 대충 맞는 게 더 좋다고. 네. 우리가 모델링을 막 하면 정확하게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그냥 주변에 주식을 좀 쉽게 하면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갑이나 우리 습관이나 우리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만들고 나만의 투자 논리를 만들고 그거에 합당한 주식을 사면 대충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정확하진 않겠죠. 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더 확실히 높다는 거죠, 확률이. 그래서 주식이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존니 대표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렇죠.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식에 대한 철학, 뭐 장기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전파를 해주신 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네. 되게 대단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장에 들어오셨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일단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기 투자해야 되고 쌀 때 사야 되고 이러한 기본적인 건 아시니까 네. 이제는 조금 더 기업 분석 측면에서 이제 들어가시면은 좀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는 거에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돼요.